작년 이맘때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손주의 이름으로 옮겨두었습니다. 통장을 건네던 그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혼자 식은 밥을 두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벌써 6달째 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순자입니다. 72이 되었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2층에 혼자 삽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외아들 하나를 등에 업고 키웠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다듬던 손이 식당 설거지로 옮겨가고 다시 남의 집 청소로 옮겨가는 동안에도 저는 한 번도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의미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변화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많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 학원 일정이 빡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명절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찾아오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나 이웃집 할머니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저는 그날 통장을 건넨 뒤로 제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잊혀진 어른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민한 아이였지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저는 그것을 벽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단칸방 벽이 워낙 얇아서 못 하나만 박아도 옆집까지 소리가 울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상장들을 신문지에 곱게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집을 가지면 그때 꺼내 액자에 넣어 주리라 생각하면서요. 민호는 26세 같은 회사 동료였던 지영이를 데려왔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웃음이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 저는 평생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한복을 맞춰주었습니다.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친정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집살이로 얼마나 마음을 다쳤는지 알기에 저는 같은 상처를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 윤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가고 며느리의 빨래를 가져와 손수 빨아 널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제 손길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노년의 큰 위로가 또 있을까요? 윤재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아이는 사실상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직장에 나가면서 저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 반 거리였지요. 윤재의 아침을 차려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책을 읽어주고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의 작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제 무릎에서 잠든 윤재의 뺨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새벽 5시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몸이 이미 그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어두운 부엌에서 저는 윤재가 좋아하는 단호박죽을 끓였습니다. 단호박을 작게 썰어 푹 익히고 찹쌀가루를 풀어 부드럽게 만든 다음 작은 보온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저는 첫째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처럼 새벽 일을 나가는 아주머니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인사 정도는 나눴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끼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부엌부터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전날 밤에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들을 닦고 행주를 빨아 널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윤재의 옷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단추가 떨어진 것은 없는지, 소매 끝이 해진 것은 없는지요. 며느리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작은 것들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살아있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윤재가 7시쯤 일어나면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윤재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라고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새벽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단호박죽을 먹었습니다. 윤재는 한 숟갈을 떠서 제 입에 먼저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먼저 라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마음을 배웠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아이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윤재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네를 밀어주었고 미끄럼틀 옆에서 그 아이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또 손주가 저렇게 잘 따르는 것이 부럽다고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림책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하도 여러 번 읽어줘서 책을 보지 않아도 내용이 줄줄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윤재는 항상 같은 책을 골라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는 책이었지요. 그 아이는 거북이가 결국 이기는 장면에서 매번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거북이가 또 이겼어. 라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거북이가 훗날 제 자신의 모습이 되리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면은 저는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끝내 두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새로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1시간 반 거리의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넘었지요. 씻을 힘도 없이 그대로 자리에 누웠지만 다음 날 새벽이면 저는 다시 일어나 같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7년 동안의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떼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저는 첫 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윤재의 아침이 비어버린다는 생각, 그것 하나가 제 무릎의 통증보다 더 컸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파스를 한 상자씩 사다 두고 양쪽 무릎에 번갈아 붙였습니다. 약사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그것이 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왠지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윤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아들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윤재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어머니도 좀 쉬시라는 뜻으로 저희가 작게나마 마련했어요 라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서가 아니라 제 자식이 이렇게 컸구나. 어미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제 평생의 모든 새벽 첫 차를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조금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요. 윤재가 곧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학비도 만만치 않다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알아버리지요. 어머니, 혹시 이 집을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요. 그리고 집을 판 돈으로 윤재 앞으로 좀 넉넉하게 넣어두면 나중에 그 아이 유학 자금이며 결혼 자금이며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빌라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단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30년 가까이 살아온 제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요. 하지만 손주의 미래라는 말 앞에서 저는 그 추억들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다 자식한테 갈 것 아닌가. 조금 일찍 주는 것뿐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빌라의 구석구석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부엌 창가에 매달려 있던 마늘 다발, 안방 장롱에 쌓여 있던 이불,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낡은 재봉틀까지요. 그 모든 것들에 깃든 시간이 한꺼번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떠나도 되는 거니? 정말 우리를 두고 가도 되는 거니? 라고요. 저는 새벽까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미래 앞에서 늙은 어미의 추억은 사치라고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빌라를 내놓았습니다. 며칠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분이 사시던 집인지 묻자 저는 그저 한 가족이 살던 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 어미가 평생을 보낸 집이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꾸리는 날 저는 짐을 거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평생 모은 살림의 절반 이상을 저는 그 자리에서 내어놓았습니다. 동네 분들이 가져가시기도 했고 어떤 것은 그냥 골목에 두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의 문을 잠그고 돌아서면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그날 제가 가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를 정리했고 그 돈의 거의 전부를 손주의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작은 월세방을 얻을 만큼의 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적은 연금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윤재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와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새 월세방의 좁은 부엌에서 손주가 좋아하는 갈치를 굽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을 무쳤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따뜻할 줄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새 월세방은 작았지만 저는 그곳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창계는 작은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봉선화와 채송화였지요. 며느리가 처음 방문한 날 저는 그 화분들을 가리키며 봐, 새 집에도 꽃이 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어머니 손길은 어디서나 똑같으시네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갈치구이를 먹었습니다. 윤재는 가시 발라주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할머니는 마법사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법사 할머니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일평생의 훈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며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반찬통만 식탁에 올려놓고는 어머니 저 가 봐야 해요 라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한 번 따져 묻기 시작하면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오는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은 모두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윤재의 가방 속에는 상장이 들어있어도 며느리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가방 옆에 떨어진 상장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재의 이름이 적힌 그림 그리기 대회 상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할지 말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상장을 슬며시 며느리의 가방에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윤재의 학교 일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지요. 윤재는 학원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출장이 잦아져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매번 시간을 내달라고 조르는 것은 늙은 어미의 욕심이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반찬통을 며칠씩 그대로 두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반찬통을 씻어서 돌려주려면 다시 만나야 한다는 핑계가 생기니까요. 어떤 날은 일부러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안에 반찬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입에 넣을 때면 다음 만남이 또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저는 매번 휴대전화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바쁜 사람한테 폐가 되면 안 된다. 어미라는 사람은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 생일이 다가오는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요. 신호는 갔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윤재 생일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해요. 다음에 따로 찾아뵐게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에 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라는 말은 결국 연경 오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첫차를 타던 몸이 그 습관을 잊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저를 기다리는 윤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부엌에 앉아 끓일 단호박죽도 없이 그저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단호박을 사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죽을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작은 보온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보온병을 들고 나갈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저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어머니,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어미에게 자식이 전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전부란 말입니까? 가을이 되었을 때 저는 손주의 생일을 챙기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손주가 좋아하는 송편을 직접 빚어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윤재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고 활짝 웃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저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쌀가루를 곱게 빻아다가 따뜻한 물로 반죽을 하고 그 안에 깨와 꿀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모양이 조금 비뚤어졌지만 그래도 윤재가 좋아하는 분홍색 송편과 흰색 송편을 골고루 만들었습니다. 소리풀 깔고 찜통에 쪄내자 집안에 가을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다 식기를 기다려 보자기에 곱게 싸고 보자기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을 올렸습니다. 윤재야, 할머니가 빚었어.
예, 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을 쓰는 데에도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그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식지 않게요. 옆자리에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저는 손주 생일이라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던 윤재의 그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댁은 2달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송편 보자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달 전이라니. 2달 전이라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제게 반찬을 가져다 준 그 즈음입니다. 그날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영경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잠시 들어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그때까지의 제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보자기를 다시 꼭 안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걸어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재의 학교로도 전화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 학교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년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키웠는데 막상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빛이 따뜻했지만 제 몸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송편 한 개를 꺼냈습니다. 입에 넣어봤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홍색 송편이었는지 흰색 송편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점점 기울어지고 단지 안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부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재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을 텐데 그 누군가가 더 이상 저는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송편은 무릎 위에서 점점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흘끔거렸지만 저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이 손주 이름의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창구의 직원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명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조회가 가능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길가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어머니들, 손에 커피를 들고 통화를 하는 젊은이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길 하나만 보고 걸어왔는데 그 길이 이제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72살의 새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한 어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웠는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라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은행에서 받은 어떤 거절보다도 저를 오래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어 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제가 너무 다그쳤던 것일까? 며느리가 처음 임신했을 때 제가 미역국을 너무 자주 끓여줘서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것일까? 윤재에게 옛날 이야기를 너무 길게 들려줘서 그 아이가 저를 지루한 할머니로 기억하게 된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가져다 준 반찬통은 이미 며칠 전에 비어 있었습니다. 빈 반찬통이 냉장고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반찬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돌려줄 사람이 없는데. 버리자니 손이 가지 않고 두자니 매일 그 모습을 봐야 하고 저는 결국 그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엎어 놓았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다시 찾아오면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요.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며칠 뒤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가끔 김치도 나누고 안부도 묻던 분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라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사라졌어요. 제 손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통장 아주머니는 한참을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평생 일만 해오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딘가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런 어머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빈손이 된 어머니들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슬픈 위로였지만 그래도 위로였습니다. 통장 아주머니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어머니, 혹시 경찰서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연락을 끊은 것뿐이라면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정을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옮긴 일, 집을 정리한 일, 그리고 2달 동안 연락이 끊긴 일까지요.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어머니가 무언가를 호소하고 계셨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젊은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에 이런 사연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경찰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한 번도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라고 그분은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어머니께 연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시면 적어도 아드님이 어디로 주소를 옮기셨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어머니가 이 도시에만도, 아니 이 나라에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슬픈지 위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위안이지만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초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2달 전에 이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달 전에 이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서울 안이 아니라 멀리 다른 도시로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반찬을 받았던 그날 두 사람은 이미 이삿짐을 다 싸놓고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그날 며느리의 웃음 뒤에는 이미 작별이 숨어 있었던 거지요. 저는 주민센터의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5달이라는 두 글자가 제가 아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잔인했습니다. 5달 동안 저는 며느리의 안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윤재의 학교 행사 사진을 기다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함께 송편을 빚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사실은 빈 우체통을 향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직원이 저에게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슬픔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사건이 제 마음 안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저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잊었습니다. 통장 아주머니가 가끔 들여다봐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통장 아주머니는 죽이라도 좀 드세요, 예모니. 이러시면 안 돼요, 라며 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제 방의 천장 무늬를 외워버릴 정도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벽지에는 작은 꽃무늬가 있었는데 한 송이 한 송이 세어보면 모두 26송이였습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저에게 데려온 그 해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우연 앞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숫자가, 모든 사물이 모두 아들과 손주를 향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소리, 장사꾼이 야채를 외치는 소리,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통장 아주머니는 어느 날 저를 억지로 일으켜 앉히고 따뜻한 흰죽을 한 그릇 떠주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떠난 것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면 그건 어머니가 스스로를 벌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저는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밥을 해 먹이기만 했지 남이 해준 밥을 받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 끙끙 앓으시면 병기 됩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부끄러운 사정을 낯선 사람들 앞에서 풀어놓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저는 도저히 이 좁은 방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종이를 들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푸른빛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이 방 안에서 사그라지면 몇 달 뒤에 누가 저를 발견할까? 통장 아주머니일까? 집주인일까? 아니면 저를 발견할 사람도 없이 저는 그저 조용히 잊혀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그렇게 사라질 수 없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제 두 발로 걸어나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야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복지관으로 향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요.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고 노래 한 곡을 함께 부르는 사이에
예, 저는 어느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자 어머니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으신 작고 조용한 분이었지요. 복지관의 첫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다른 분들을 흘끔거리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누가 다가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판을 받아든 저는 빈자리를 찾지 못해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저를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이리 오세요. 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어르신이 제 식판에 김치를 한 젓가락 덜어주시며 새로 오셨네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옛날 가요를 한 곡씩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노래라고는 자장가밖에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윤재를 재울 때마다 같은 자장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하필이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간 옛 가요였습니다. 저는 첫 소절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따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어르신이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분도 아무 말씀 없이 그저 토닥여만 주셨습니다. 그 말 없는 위로가 어쩌면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슬며시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동생 자네 얼굴에 무슨 사연이 적혀 있어. 내가 한번 들어줄까? 저는 그분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통장도, 집도, 2달의 침묵도, 5달의 거짓말도요. 말을 시작하자 한 번 터진 둑처럼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첫차 이야기, 단호박죽 이야기, 윤재가 거북이를 좋아하던 이야기, 며느리에게 한복을 맞춰주던 그날의 떨림까지요. 영자 어머니는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래 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휴지로 눈물을 닦자 영자 어머니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 또래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물 한 잔이 보약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동생 나도 자네랑 똑같았어. 10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분도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었고 비슷한 방식으로 잊혀졌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겨울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그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자식의 부속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나로서 한 번이라도 살아봐야겠다. 영자 어머니는 그날의 햇빛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햇빛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몰라.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따뜻한 햇빛은 처음이었어. 그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어. 마치 누군가가 나한테 일어나라고, 그만 일어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일어났어. 그날 처음으로 빈 보온병이 아닌 다른 것을 들고 집을 나섰지. 그날부터 영자 어머니는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러 오셨다가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다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의 얼굴에는 제가 잃어버린 어떤 빛이 있었습니다. 영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분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해온 손이었지요. 그런데 그 손이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낯선 어르신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을 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동생 자식한테 받은 상처는 자식만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함정이야. 그 함정에 빠지면 평생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 자네 인생을 자네가 다시 시작해야 해. 늦지 않았어. 72이면 아직 10년도 더 남았어. 그 10년을 누구를 위해서 쓸지 자네가 정해. 저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작은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자. 그리고 직접 묻자.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답을 듣지 못한 채로는 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도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막상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저는 과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평생의 서름을 쏟아내며 무너지고 말까?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저 하고 싶은 말을 한 줄씩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어미는 네가 보고 싶었단다 라고 썼다가 지웠고, 민호야, 너는 어미의 마음을 아니? 라고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어떤 말을 써도 모자라고, 어떤 말을 써도 지나쳤습니다. 결국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만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좋겠다. 말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대로 하자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흰 것이 더 많아졌고 눈 밑에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오래된 립스틱 하나를 꺼내 아주 조금 입술에 발랐습니다. 아들에게 초라한 어미로 비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떠나지만 마음만은 남루하지 않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초본에 적힌 새 주소를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 도시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님은 저를 어느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높고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었지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과 마을들을 바라보며 저는 수십 가지의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가 다시 흐트렸습니다. 네, 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며느리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윤재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떤 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정작 그 자식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기차표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간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단 한 번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에는 윤재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윤재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며느리가 그 아이의 손을 더 꼭 잡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였지만 그 눈빛 안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윤재는 그새 키가 한 뼘은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달라졌고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린이용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모르는 윤재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함께한 할머니의 얼굴이 1년도 되지 않아 그 아이의 기억에서 흐릿해진 것입니다. 아이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얇은 것이더군요. 어른들은 자기가 겪은 일을 평생 짊어지고 가지만 아이는 바람이 한번 부는 것만으로도 지나간 시간이 흩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는 아직 8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해가 된다는 것과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이해할수록 더 아팠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어지니 그 모든 아픔이 제 안으로만 쌓였습니다. 어머니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평생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윤재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단지 안에 작은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게 진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잘못됐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윤재한테까지 위협이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까지 위험해질까봐 저희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차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사람은 말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그 어떤 것도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둔 변명을 마침내 들려줄 기회가 와서 안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이미 여러 번 이 순간을 상상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찾아올 그날을 며느리는 수없이 되뇌며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연습이 너무 완벽해서 마음이 묻어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거짓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잊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했다면 단 한 통의 짧은 메시지라도 남겼을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며느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거라도 라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의 통장으로 옮겨준 그 큰 돈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종이의 까칠한 감촉이 묘하게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봉투 안에 든 그 돈이 제 평생을 한꺼번에 가벼운 것으로 만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첫 차도 단호박죽도 한복도 1시간 반 거리의 그 길도 모두 이 작은 봉투 하나로 정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됐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써라. 윤재 학원비라도 할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라고 며느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영아 라고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윤재가 자라서
언젠가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 묻거든 거짓말은 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해 주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단지를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평생 무겁게 지고 다니던 무언가를 그날 그 벤치에 내려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이라면 차라리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이었습니다. 평생 자식과 손주에게 메어 두었던 미련이 한 가닥씩 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미련은 흘러가는 강물에 떨어지고, 어떤 미련은 들판의 바람에 흩어지고, 어떤 미련은 작은 마을의 굴뚝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제가 평생 지고 살아온 짐의 절반쯤을 그 기차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 어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순자 동생 얼굴이 좀 폈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니,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주가 아니라 저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요. 영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그분들이 사실은 저를 더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분들의 작은 미소 한 번에 제 마음의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처음 배달을 나간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담고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한 집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도시락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들어와서 같이 드시고 가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그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눈빛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거울에서 그 눈빛을 봤거든요. 그 좁은 방 안에는 작은 탁자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 한 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탁자에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식사가 끝날 무렵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보네요.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귀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윤재와 매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저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배달을 갈 때마다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잠시라도 머물렀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을 전해드린다는 마음으로요. 복지관에서 저는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께 글자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사신 분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처음으로 쓰시던 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흘리던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글 교실을 맡게 된 것은 영자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동생이 그래도 글을 좀 아니까 뭐 한번 가르쳐봐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사양했습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이라고요.
저도 학교 문턱 한번 제대로 못 넘어본 사람이라고요. 네, 하지만 영자 어머니는 웃으시며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고 나서야 그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한글 교실에는 7분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85이셨고 가장 젊은 분이 70이셨습니다. 모두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칠판에 가나다라 마바사를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 글자들을 따라 쓰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비뚤어지고 어떤 분은 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빨리 무너졌던 것은 아닐까? 이른둘은 무너지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닐까? 수업이 끝나면 어르신들은 한 분씩 차례로 제 손을 잡고 가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종이에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박술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써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제가 손주의 이름으로 통장을 옮긴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그 벚꽃을 볼 마음에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통장을 옮기는 일, 집을 정리하는 일, 손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요. 그런데 올해는 그 벚꽃이 너무도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 했습니다. 제 작은 월세방의 한쪽 벽에 작은 액자 하나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 액자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사진도 손주 사진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직접 쓴 글씨 한 줄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가끔 제 집에 놀러 오십니다. 그 액자를 보고 모두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자 어머니는 그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동생 자네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네. 저는 그 말씀에 웃었습니다. 72이 되어서야 진짜 어른이 되다니. 저는 참 늦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늦음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저 윤재가 그립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무릎에서 잠들던 그 따뜻한 무게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윤재야, 할머니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어른이 되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월세방에 혼자 삽니다. 아들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습니다. 손주의 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미 제 손을 떠난 돈입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저 자신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진 분이 계시다면 부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자리 하나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어느 날 자식이 떠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그림자뿐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순자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떠난 뒤에도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통장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노후 자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아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묻기도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냈고, 도장을 꺼냈고,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그 작은 서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1년만 믿어주세요. 1년 후에는 2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엄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들을 믿었는데, 분명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빈손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 저는 제가 어떻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얼굴로 저를 외면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전 재산을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결정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동네 어른들도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순자 씨,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두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제 인생의 전부는 그 아이였거든요. 남편은 민호가 겨우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어요. 꽃 같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시댁에도 기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빨래까지 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더 예쁘게 썰어주려고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우리 민호는 혼자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작은 등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울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웃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민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지영이라고 했지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날만큼 행복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제 앞에 앉아있던 사돈댁 어른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종이 같은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 집안에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제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장사라고 해봐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예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이미 다 알아봐 줬어요.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몇 배로 불어나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처럼 평생 월급만 받고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에 제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어요. 어미가 자식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으면 그 순간부터 어미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된장국을 한 그릇 더 떠주고 김치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지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더 힘듭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지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푹 꺼진 두 눈.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무너진 얼굴을 보고도 그냥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건 어미가 아니지요. 어머니, 사실은요. 민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친구가 이번에는 확실한 건을 하나 물어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 작은 집 한 채, 통장 속에 노후 자금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명의도 모두 아들 앞으로 옮겼지요. 왜냐하면 민호가 그렇게 해야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미로서 죄를 짓는 일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전부 아드님 명의로 옮기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이 아무것도 주장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을 못 믿으면 저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주 전화를 했고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작은 새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작은 싱크대와 겨우 이불 하나 펼 수 있는 좁은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의 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요. 처음에 민호가 전화를 해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니, 새방은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여기서도 잘 지내. 너는 네 일만 잘하면 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때마다 민호는 고맙다고 금방 다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처럼 꺼내어 볼 때마다 반짝이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민호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우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인삼 한 뿌리라도 사다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장에 나가 오래된 통장에서 겨우 남은 돈으로 인삼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간 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고리에 그 인삼 꾸러미를 걸어두고 돌아섰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얼마나 힘들면 어머니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못할까. 그날 밤 민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 집사람도 불편해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새방의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 손님이 되었구나. 6달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찾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어쩌면 결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이상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싶었지만 새방에는 변변한 찻잔 하나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보았어요. 결혼식 날 제가 반지를 끼워주었던 그 손. 이제 그 손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은 제가 준 반지가 아니었어요. 지영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당분간 민호 씨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까지 신경 쓰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민호 빚이 얼마나 되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상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미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더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차가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미가 자식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참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생이 된 민호가 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의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절에 저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잤지만 서로의 천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언젠가 민호가 어른이 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받았을 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머니 왜 자꾸 전화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향해 웃어주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한마디.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통화할 수 있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뚜뚜뚜 소리가 그날 저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차갑게 대해도 어미는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아, 지금 너무 지쳐서 그렇구나. 어미는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속였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말을 해볼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면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아들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제 며느리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저는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된 어미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숨을 쉬고 있었고, 밥을 먹고 있었고,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저는 그저 지나가는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할머니.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자라는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던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영자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무너질 때가 있는 사람. 영자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영자의 집은 제가 살던 새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가져다 주었다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려 주었지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맡긴 일, 명의를 모두 옮긴 일, 그리고 지금 작은 새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일까지.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정말 사업이 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저는 영자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자식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다 변해. 나도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딸한테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줬다가 지금 고시원에서 사셔. 딸은 그 돈으로 새 집 사서 이사 가고 어머니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는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자의 조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민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해줄 때 영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순자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무릎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새 집을 샀대. 강남에 아주 비싼 집이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카가 알아본 대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집은 40평대의 아파트인데 시세가 수십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집을 사면서 대출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금이라니.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내어준 그 모든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비싼 집, 새로운 차,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까지. 제가 작은 새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조카가 SNS에서 찾아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눈에 담았어요. 하와이, 파리, 스위스.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분명 제 아들이 사는 그 비싼 집의 불빛이겠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엄이라는 이름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민호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화가 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물어보셨을 때 한 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이었으니까. 저는 엄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저는 영자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남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1번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집. 아파트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비원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미가 자식의 집 앞에서 손을 떨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결국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저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왔어요. 김민호.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데 경비원에게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제 초라한 옷차림, 제 주름진 얼굴, 이 모든 것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좀 보러 왔다. 지영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새 가구, 새 그림, 새 카펫. 그 모든 것이 한때 제 것이었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털 내어구가 깔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비싼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호칭조차도 이제는 의무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그 얼굴, 제가 평생 위해서 살아온 그 사람. 민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저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 그 집 다 어디로 갔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예요.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 혹은 지금 그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그날 그 거실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 아이.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따스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민호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인지요. 저는 지영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지영아, 너는 나에게 한 가지만 대답해다오. 너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민호가 사업이 망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호 씨의 아내예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민호 씨의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는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처럼 거리감을 두고. 어머니,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새방, 월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달 얼마씩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평생 무엇을 원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에게 월세를 얼마씩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기억나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던 거, 식당에서 설거지 하다가 손이 다 갈라졌던 거, 너 학원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 빨래까지 했던 거 기억나니? 야,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하신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식이 늙은 어미를 돌보는 것은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니?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니?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고 했어.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단다. 그런데 민호야, 만약 네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거실, 그 새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민호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아프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반짝이는 상점들. 그런데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바쁘게 걸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먼지 같았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지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수고했다. 네가 너무 수고했구나.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미로 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영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순자야,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저는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주었어요. 미역국이라니. 그 어떤 잔치도 아닌데 영자는 저에게 미역국을 내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영자는 저에게 제 자신을 다시 놔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참았고 아들 학교 보내느라 밤잠 설치며 일할 때도 참았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처음 부를 때도 참았던 그 울음,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저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순자야, 울어라. 실컷 울어라. 울음도 다 나와야 끝나는 거야. 저는 영자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자의 집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잔 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약속한 월세가 매달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게 되면 더 슬퍼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우리는 우연히 또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되었다고, 자신도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어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다 자란 후 그 자식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그 어머니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너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저는 정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들을 통해 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후 제 인생은 오로지 민호였어요. 민호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민호가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민호의 성적이 좋으면 제 하루가 환했고, 민호가 아프면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제 감정을 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민호의 감정을 통해서만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로 살지 못하고 민호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어요.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그런 것들에 쫓겨서 하늘 한 번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어요.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이라고 해봐야 새빵 옥상의 작은 화분 몇 개였지만 저는 그 화분에 상추와 고추와 대파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열심히 자라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상추를 따서 반찬으로 먹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상추를 먹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자는 저에게 한글 교실에 나가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자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여자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제 이름 석자 쓰는 것이 전부였지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한글 교실의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자원봉사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지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어요. 가, 나, 다, 라.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글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우신 분이었고 어떤 할머니는 평생 시집살이를 견디며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외로워진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닌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순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순자 씨.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순자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그 호칭이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쉬운 동화책 한 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책을 집에 가져와서 매일 밤 조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글자를 하나씩 더듬어가며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일은 넘어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성취였습니다. 그 동화책의 제목은 할머니의 정원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책 속의 할머니도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고, 책 속의 할머니도 혼자가 되었고, 그러나 책 속의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무렵, 저 한글 교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 저는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20명 정도가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들, 저는 그 눈동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할머니가 어떻게 밥을 지어 먹었는지, 어떻게 옷을 지어 입었는지,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2번씩 유치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 어제 해주신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순자 할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비록 제 손주 한 명 보지 못한 할머니였지만 유치원의 그 작은 아이들이 저에게는 모두 손주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 들려주러 오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와요. 지우가 웃으면 할머니 마음도 웃게 되거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매일 오세요? 우리 엄마는 매일 회사 가서 저는 외로워요. 저는 지우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도 외로움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지우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제가 지우를 위로해 줄 수 있듯이 지우도 저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작은 새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에 저와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 순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생기가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살아있을 뿐인 그런 눈빛. 그런데 지금의 순자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여전히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 줄. 저는 그 한 줄을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슬픔이든 결국에는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자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민호를 미워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거리가 생긴 것뿐이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미워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저는 영자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방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천천히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원망의 편지도 용서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어머니가 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었어요. 민호야, 저는 썼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치되 의무를 가르치지는 마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편지를 붙이고 난 후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혼자서. 그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제 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고 지영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언가에 부서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작은 방에 들어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도 그 돈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저도 빈손이에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또다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지영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잠시 후 저는 그날 지영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한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새방에 있는 가장 좋은 찻잔에 가장 좋은 차를 우려서요. 지영이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란다.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제 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작은 이불을 그 아이에게 내어주고 저는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잠든 지영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저의 며느리였던 사람, 한때 저를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우리 두 사람은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꼭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어긋난 것은 다시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한글 교실에 계속 다니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서요. 민획에서 오는 월세는 제가 손대지 않고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죽은 후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제가 엄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는 평생 동안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이 후자가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민호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게 오기를. 네, 엄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자신을 버려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미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균형이에요. 주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을 잃으면 사랑은 짐이 되고 짐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화려한 집은 없지만 따뜻한 방이 있어요. 큰 가족은 없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로서의 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그것이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아주었느냐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음 속에서 저 자신을 찾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다정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잃지 않고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답을 찾는 일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여러분을 훨씬 더 감동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